긴장이 떨어져서 이게 공부하는 내용, 민법 같은 경우는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뭐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를 풀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들을 때도 이해는 뭐 대충 돼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대충 이해는 돼. 문제는 문제가 안 풀려. 문제가 안 풀려. 뭘 물어보는지 모르죠. 일단은 문장의 해석이 안 되니까 지문도 뭘 물어보는지 몰라. 말도 비비 꼬여 있고 표현도 어렵고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공부를 했는데 짜증이 확 나죠. 그게 몇 달 지속되면요, 진짜 책 막 부셔버리고 싶고 막 그렇게. 공부가 그래요. 그나마 2차 과목은요, 안 되면 그냥 들이다 외우면 돼요. 어차피 조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문 암기하는 거예요. 2차 과목은. 판례 같은 건 거의 안 나오죠. 2차 과목은. 다 조문 물어보는 거죠. 조문만 물어봐도 엄청나니까. 근데 이놈의 민법은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암기에서 문제가 풀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짜증이 아주 많이 나는 과목입니다. 그 기간이 있어요. 한 6달 정도. 그거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자꾸 이렇게 옆길로 나가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니까 잔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에 쓴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자, 민사특별법 중에서 좀 전에 봤던 임대차와 연결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뼈대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교재를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교재.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 특별법을 만들었는가, 목적이 있죠. 재정 목적. 이거 간단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법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적용 범위가 나와요. 이 적용 범위는 객체, 이걸 물적 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임차인이 누구냐, 인적 범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적용 범위가 나오고, 특히 상인법은요, 주인법은 그런 게 없는데 상인법은 보증금 제한까지 있어요. 환산보증금이라고, 주인법은 그런 게 없는데 상인법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그 보증금이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주인법은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요 요건만 갖추면 적용이 되지만, 상인법은 요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엔드 보증금이 일정 이하인 경우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인법에서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되죠. 세 번째로 이게 적용이 되면 가장 큰 보호장치. 어차피 이게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란 말이죠. 그 보호장치 핵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대항력 부여죠. 자,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과 대항력의 의미, 요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 보증금 회수 장치가 있죠. 민법에는 보증금 관련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주인법이나 상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거부했던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죠.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 요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거고요. 이건 누구보다도 먼저 받는 거예요. 특히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이걸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요. 그 소액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거부했던 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최우선 변제 받아요. 그 기준이 있겠죠.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 서울의 경우 1억 1,0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 3,700만 원까지. 이 기준 금액을 심의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 그 임대차위원회.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출할 수 있도록, 상가를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인법, 상인법은요, 그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내 구조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보증금에서. 다섯 번째가 존속기간을 보장해주고요. 갱신도 보장해줍니다. 특히 이 갱신과 관련해서
법정갱신하고요. 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주임법, 상임법 모두 다 요 법정갱신과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 있게 됩니다. 특히 요 갱신 요구권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일단 저 세 가지가 핵심적인 보호 장치고요.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차임 증감 청구, 차임이 보증금의 증감 청구,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있죠. 요거 아까 임대차에서 있었죠.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하는 차임 증감 청구가 있었죠. 주임법, 상임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하는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청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증액은 제한하고 증액 제한. 민법, 상임법에는 그런 거 없었죠. 근데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증액만은 일정한 제한이 있던 거예요. 그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7번째. 한꺼번에 썼어야 되네. 7번째.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 있죠. 이걸 보증금의 월세라고 안 합니다. 월 단위 차임이라고 그래요. 이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꿀 때 이때도 그 산정률에 제한이 있습니다. 월 단위 차임으로 바꾸고자 하는 보증금 곱하기 얼마 이하 이렇게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의 월 단위 차임 전환 시 제한. 8번째.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 분쟁이 되게 많죠. 그죠? 그 분쟁이 있게 되면 기본이 법원으로 달려가는 건데 이 법원으로 달려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기 전에 신속하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여기에 설치가 돼요. 아주 지금 문제가 많은 뭐 LH 이런 데다가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상임법에는 없는 주임법에만 있는 임차권 승계라는 게 있습니다. 주임법에만 있죠. 이런 것들이 주임법, 상임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주임법, 상임법은 내용이 거의 똑같다 그랬죠. 구조가. 다만 그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 그 달라지는 거를 주목을 좀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534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의가 있습니다. 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해서 민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 일단 기억합니다. 이번 민법의 특별법이니까 이게 먼저 적용이 되죠. 오른쪽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돼 있죠.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특약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이렇게 돼 있죠. 임차인에게 불리. 자, 두 번째 적용 범위. 먼저 물적 적용 범위는 주거용 건물이겠죠.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임법이 적용이 됩니다.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이때는 주임법 적용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전체적으로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의 판단이 중요하겠지. 첫째,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두 번째,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그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 이런 건축물 대장과 같은 공부상 용도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실지 용도로, 실질적으로 사람이 그 공간에서 의식주 활동을 이루고 있는가. 이거 가지고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면적이에요. 주거용 면적과 비주거용의 면적을 비교. 판례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세부적인 건 안 봐도 되고. 자, 봅니다. 적용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라고 돼 있죠.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인적 범위가 먼저 나왔네요.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 국민은요, 민법에 두 개가 있어요. 자연인하고 법인. 그런데 법인은 주거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 결과적으로 이 국민은 자연인을 말하고요. 문제는 국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외국인도 된답니다. 외국인 200만 시대에 보호해줘야 된다. 외국인도 된대요.
자, 법인은 안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토지주택공사나 SH, 서울도시공사 같은 또는 경기도지방공사 같은 이런 공사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무주택 서민에게 재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법인이 집을 빌리죠. 그리고 무주택 서민을 선정하죠. 그 무주택 서민이 입주를 할 겁니다. 이때 이 무주택 서민은 전차인입니다. 전차인. 임차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 따위를 하게 되면 이 전차인이 아니라 법인이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 또 하나가 중소기업 기본법에 가면요. 그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해놓은 중소기업의 기준이 있어. 그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직원 숙소용으로 빌려. 그래서 그 직원이 입주를 해. 이때 이 직원도 전차인이죠. 이럴 때 그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가지고 이렇게 예외가 있다라는 거. 그 인적 범위 있죠. 2번, 3번. 양가로 1번 물적 범위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주택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되지요. 적용됩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뭐 밑에 판례를 안 봐도 됩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건물의 일부는 주거, 일부는 슈퍼마켓 및 인쇄소. 또 하나는 건물의 일부를 주거, 또 하나는 다방. 뭐 이렇게 옛날 이런 판례들이 있어요. 몰라 돼. 판례 밑에 보면 미등기 주택이라고, 주택 전세라고. 전세 계약을 했으나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전세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적용합니다. 4번. 주거용 건물이기만 하면요. 미등기나 무허가여도 상관없습니다. 없습니다. 반면에 5번. 일시사용 임대차라고 뭐가 있었죠? 숙박계약. 숙박계약. 호텔 같은데 객실을 빌리는 계약. 주택임대차인가요? 예? 주택임대차 아니에요. 주택임대차입니다. 그 객실에서 뭐 해? 객실에서 장사해요? 영업활동을 해요? 아니잖아. 주거활동 하잖아요. 그 객실 주택임대차야. 하지만 일시사용이야. 따라서 주임법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6번. 주택의 대지에도 적용이 된다 그랬는데요. 이 주택의 대지에 적용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아까 목적물의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같은 거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택만이 아니라 대지까지 같이 경매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 대지의 경매대가에서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지에도 적용된다라는 말은 대지의 경매대가로부터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심지어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주택은 가만히 있고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판결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요거 이제 적용 범위의 문제 간혹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 부여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요건이 3조 1항에 보면 임대차 등기 안 해도, 주택 임차권 등기 안 해도 주택을 인도받고 열세를 받고 점유율 이전 받고 그 주소지로 뭘 하면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 몇 시? 0시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주민등록을 할 때요, 임차인은 동사무소 주민센터 갖고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면 그 전입신고서를 기초로 공무원이 주민등록 원부상의 주소지를 변경을 해줘요. 그런데 전입신고한 날짜와 공무원이 주민등록상 원부상 주소지 변경하는 날짜가 다를 수 있죠. 내가 금요일 5시 59분에 전입신고를 했어. 공무원 6시 땡 되면 퇴근하죠. 그리고 휴가 받았어. 5일 뒤에 와가지고 옮겼어. 그럼 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해놨어요? 전입신고 한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그 1항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항, 4항은 말씀드렸고요. 3항은. 자, 4항. 자, 이게 대항력의 뜻입니다. 원래 대항력은 주택 임차인은 주택의 신소유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이죠. 주임법 상임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로 본다.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지를 승계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보증금 반환 의무도 신소유자가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때 양수인에는 임대할 권리를 갖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됐죠. 상속인 등을 포함하는 거예요. 건물주의 상속인. 예? 예. 어쨌든 그 사항,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로 본다. 그래서 1항하고 4항을 기억하자. 2항, 3항은 아까 그 법인이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넘겨봅니다. 대항력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됐죠. 자, 이때 전입신고서가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원래 우리 민법 111조 1항에 의하면 도달할 때 효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입신고서는 공무원이 보고 주소지 기재가 잘못되면 반려하는 경우 등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달한 때가 아니라 공무원이 수리한 때. 수리한 때 전입신고에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수리한 때 주민등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공무원이 전입신고서를 수리한 때 주민등록한 걸로 보고 다음날 0시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긴다.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인도라는 건 점유하는 걸 말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 점유에는 나중에 점유권에서 보지만요. 점유는 직접 점유도 있고 간접 점유도 있는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차한 상태에서 얘가 점유를 하고 있다가 갑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 갑의 동의 받으면 전대할 수 있죠. 아까 임대인 동의 받으면 전대했어요. 그러면 얘가 거주하고 있겠죠. 그죠? 얘는 전차인이죠. 그럼 얘는 이사 갔겠지. 대항력을 상실하느냐 문제가 생겨요. 상실하지 않는다. 병이 직접 점유하고 을은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주택의 점유란 인도란 주택을 점유하는 걸 말하는데 그때의 점유란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고 임차인이 간접으로 점유하는 이런 경우를 포함하게 됩니다. 적법전대처 생각하시면 돼요. 적법전대처. 양가 을의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조심하실 것은 얘가 대항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전차인은 대항력 이런 거 없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지 전대차 보호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그 다음에 2번은 주민등록인데 주민등록은 아까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걸로 본다 그랬죠. 여기서 포인트가 주소지 기재입니다. 어느 정도로 주소지를 기재해야 돼요. 특히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층 1호를 임차했어. 근데 현관문에는 101호라고 돼 있어. 이런 경우 왕왕이죠. 그럼 나는 현관문을 보고 101호라고 신고를 했어. 근데 나중에 공부를 봤더니 지층 1호야. 그럼 대항력이 있냐 이 문제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아파트 외벽에는요. 가동이라고 돼 있어요. 외벽에. 나 가동이라고 신고했어. 근데 공부상을 봤더니 A동이라고 돼 있어. 이 대항력이 인정되냐 말이죠. 네? 그런 경우에 과연 대항력이 인정되는 주민등록으로서 효력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아까 가동 A동이 있었죠. 이건 D동 라동이에요. A, B, C, D. D동 라동. A동 가동. 하나는 대항력이 인정되고 하나 안 돼요. 하나는 인정되고 하나는 인정이 안 돼요. 이건 돼요. 왜? A가 가하고 매치가 되죠. 순서상으로. 근데 여기는 D라고 안 돼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D. 라하고 매칭이 되냐? 아니다. 점 하나만 찍으면 다 아니냐 이거는. 예? 점 하나만 찍으면 다죠. 한글로 D라고 돼 있다. D. 그걸 라동으로 신고했어요. 영어로 D라고 돼 있었으면 라하고 매칭이 될 텐데 A, B, C, D, 가나, 다라 매칭이 될 텐데 한글로 D라고 돼 있었어요. 그럼 대법원이 봤을 때 이거 다로 볼 수도 있지 않냐.
대항력 인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설명드린 거 책에 있기에. 아주 웃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혼동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A가는 혼동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D하고는 있단 말이죠. 오인 가능성. 그렇게 보는 겁니다. 몰라도 돼요. 자, 오른쪽을 봅니다. 기역, 니은 두 개는 확인합니다. 다세대와 다가구가 있는데 하나는 집합건물이고 하나는 단독이에요. 뭐가 단독이죠? 다가구.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설령 뭐 동호수가 있다 하더라도 집원만 기재하면 되고요.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기재를 해야 유효한 전입신고로 봐줍니다. 기억, 니은. 리얼을 갑니다. 나는 분명히 259 번지로 정확하게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전날 술을 잔뜩 먹었는지 295 번지로 잘못 오인해서 기재를 했어요. 나 신고 제대로 했죠? 당연히 대항력 인정돼야지. 그 리얼. 그 정도 기억, 니은, 리얼 정도 보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전입신고할 때 임차인의 주소를 전입신고해야 되죠. 우리 대법원 꼭 임차인 아니어도 된다. 동거가족도 된다. 부인이나 자녀의 주민등록만으로도 계약서상으로는 을이라고 돼 있는데 전입신고는 부인 병하고 자녀 정만 했다. 괜찮다. 꼭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필요는 없다.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충분하다.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 3번. 내가 전입신고한 상태에서 잠시 전출했어. 대항력 상실. 전출하면 뭐가 된다고요? 대항력 상실. 그래서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즉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 요건 앤드 존속 요건. 그럼 두 번째.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항력 상실 이렇게 돼요. 전출 또는 말소. 대항력 상실 이렇게 돼요. 그 3번과 4번에 있죠. 4번은 원칙만 기억하세요. 대항력 상실이 원칙. 근데 이제 요 주민등록이 행정청에서 직권 말소돼서 이걸 되살리는 방법이 회복 등록하고 재등록인데 이 두 개가 좀 또 구별이 어려워요. 그것까지는 안 나와. 회복 등록하고 재등록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 상실이 원칙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5번 아까 말씀드렸죠. 갑이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서 살다가 전대한 게 아니라 바로 전대. 그래서 그런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어. 그래도 전 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을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을이 대항력이 생긴다. 아까 말씀드린 간접점이요. 동그라미 5번. 임차인이 적법전대했을 때 전 차인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긴다. 여기서 조심하실 게 오른쪽 동그라미 6번. 갑이 주택을 소유하다가 갑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을에게 팔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임차를 해요. 옛날에 이회창 총재가 대선 나올 때 가회동 주택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임차한 적이 있어요. 대선 나올 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었죠. 언제 대항력이 생기느냐 문제가 있겠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 언제 대항력이 생긴다고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 갑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동그라미 6번.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따가 이제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가가 또 나올 텐데. 자, 다음 페이지 보면 2번 대항력의 내용.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 주택 양수인이 뭘 승계한다? 임대인지위를 승계한다. 뭐 이런 뜻이죠.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을이 대항력을 갖고 있다.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다. 그 상태에서 주택을 팔았다. 그럼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앤드 병이 뭘 승계해? 임대인지위를 승계해. 그래서 보증금 반환인분도 누가 승계해? 병이 승계해. 그런데 병이 을을 찾아왔어. 제가 새 집주인인데요. 나중에 나가실 때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드릴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뭐 음료수 갖고 왔어. 집주인이. 이런 집주인 없죠. 또 왔어. 고맙죠. 머리가 짧고 검은 양복에 다리를 털어. 어? 새로운 집주인이
인사차 왔는데 머리가 짧고 검은 양복에 다리를 털어. 착하게 살자고 이렇게 문신까지. 임차인 무섭죠? 나가고 싶지? 예.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까지 임차인이 그 임대차 승계의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뀐 상태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할 수 있어요. 어른 가백에. 그 이의가 뭐냐? 해지. 그럼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고요. 갑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갑이. 판례. 동그라미 니은.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상당 기간의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그 임대차 관계가 병역으로 넘어가는 그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인 갑의 보증금 반환이면 소멸하지 않는다. 네? 조심하세요. 다음 페이지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임대차가 끝났어요. 기간이. 임대차가 끝나면 당연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주택 반환이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근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 그럼 얘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 행사에서 거절할 수 있죠. 이건 당연한 거고 민법에서. 플러스 주임법에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유가 뭘까요? 임대차가 끝난 상태에서 임대차가 끝났다면 얘는 더 이상 임차인도 아니고 얘는 임대인이 아니지. 그 상태에서 팔아버려. 그럼 얘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수가 없어요. 왜? 갑은 더 이상 임대인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임대차가 끝난 상태에서 갑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을 때 갑이 주택을 팔아버리면 그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야 되는데 임대차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임대인이 아니어서 병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임대차가 끝났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 상태에서 주택이 팔렸을 때 얘는 누구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라는 특별한 규정을 두게 됩니다. 특별한 규정입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됐고요. 나머지 경매에 관한 건 나중에 보면 됩니다. 544페이지 갑니다. 보증금 회수라고 조문이 그냥. 자, 먼저 동그라미 1항에 있는 것은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얘가. 그럼 얘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주택을 경매를 넣어서 보증금을 회수해야 되는데요. 이 임차인은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의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 우선 변제 받을 권리까지만 있고요. 임의 경매권은 없어요. 자, 경매라는 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임의 경매하고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는 다른 말로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도 하는데요. 임의 경매, 즉 담보권 실행 경매는 저당권자 등은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채권자예요. 그래서 등기부를 떼가지고 경매법원으로 달려가서 막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임의 경매예요. 반면에 일반 채권자들은 자신이 채권자라는 사실,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해야만 경매를 시작해줘요. 그 서류를 집행권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채권자들은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돈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게 강제 경매예요. 임차인이 바로 그 강제 경매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주택을 경매하려면 임대인을 상대로 먼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아서 그걸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집행개시라고 해요. 문제가 생겨요. 민사집행법 41조에 의하면요. 이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자가 좀 전에 보증금 반환과 주택 반환이 동시행 관계라고 그랬죠. 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가 집행을 개시하려면, 즉 경매를 신청하려면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하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주택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려면 주택을
명도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민사집행법 41조 규정이에요. 예? 괜히 얘기했나? 을이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법원에 경매를 수행하려면 집을 비워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민사집행법 규정이에요. 근데 집을 비우는 순간 대항력이 상실돼요. 우선 변제권도 상실돼요. 그럼 임차인은 경매를 못 넣지. 그러니까 특별 규정을 둬요.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게 1항. 근데 조문이 그지같이 돼 있어요. 민사집행법 4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 1항이죠. 2항이 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려면 첫 번째 줄에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요 확정일자를 가지고 권리의 선후를 판단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렇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네 번째 줄 후순위 권리자보다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됐죠? 그 2항. 3항. 자, 내가 경매법으로부터 보증금을 배당을 받게 생겨서 지금 받게 됐어. 이때 3항. 임차인은 양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락인을 말합니다. 3항의 양수인은 뭘 말한다고요? 경락인. 경락인에게, 여기 보세요.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항을 잘 들여다보면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먼저 주택을 인도하고 그리고 배당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다.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받는 건 동시관계예요. 그러니까 먼저 인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야. 보통 실무적으로는 인도 증명 서를 받아가지고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자, 3항은 조문을 그대로 암기하시되 임차인은 양수인 즉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이렇게 다 기억하시되 먼저 인도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인도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게 3항. 1, 2, 3항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7항에 보면요. 임차인이요.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살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 이럴 때 돈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갑에게 보증금을 1억을 준 게 있어. 이거 반환 청구권 있죠? 예? 이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1억을 준 게 있다.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1억을 돌려받잖아요. 그 권리를 팔아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인한테 팔면요. 일반인은 후려쳐서 사요. 1억짜리를 막 5천, 4천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금융기관에 적법하게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7항이에요. 근데 금융기관한테 무조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라 그러면 안 되겠지. 우선 변제권도 넘겨줘요. 그게 7항입니다. 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게 되면 그 금융기관은 뭐도 승계받는다. 우선 변제권도 승계받는다. 여기까지 됐죠? 그 7항은 뭐 은행 외울 필요 없고요. 그 세 줄만 읽어주시면 되고요. 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게 되면 우선 변제권도 승계한다. 그 다음에 9항으로 가봅니다. 거기에 보면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 또는 대위에서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런 거예요. 얘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에 넘겼어. 이 상태에서 아직 계약기간은 많이 남아있는데 다른 사람이 주택을 경매를 넣네? 이때 을은 최선순위라면 을보다 앞서는 담보권자가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을은. 하나는 경락인에게 법원에 배당을 청구하지 않고 나 보증금 배당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진 않고 경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나중에 경락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나가는 방법. 이게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그게 싫으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서 보증금을 회수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배당을 요구를 해버리면 그걸 우리 대법원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봐요.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가 됐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임대차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봐요. 당연하죠. 임대차가 해지가 돼야, 종료가 돼야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니까 법원이 보증금을 배당하려면 임대차는 종료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뭐로 본다? 해지의 의사표시로 봐요. 그 다음에 법원은 임차인의 배당 요구가 있다면 그 배당 요구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려줘요. 통지.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그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는 걸로 보여. 이렇게 임차인은 최선순위일 경우 경매가 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자, 그 상황에서 경매가 들어왔어. 얘는 계속 살고 싶어. 그럼 배당 요구 안 하겠죠? 예? 얘가 배당을 요구해버려요. 제 우선변제권은 아까 승계한다 그랬죠? 그런데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이 있으니까 배당을 요구하게 되면 뭐가 해지돼 버려요? 이 계약이 해지가 돼 버려요. 그럼 임차인은 계속 살다가 경락인한테 보증금을 회수해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금융기관이 배당을 요구해서 계약이 해지돼 버리면 임차인 나가야 되잖아. 그런 거 못한다. 그게 구항이에요. 그래서 그 3조 2에서 1항, 2항, 3항과 7항, 9항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정도예요. 뭐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보지 마세요. 547페이지를 가면 맨 밑에 7번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죠. 이거는 먼저 인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음 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명도 증명을 하라는 의미일 뿐 명도 의무가 보증금 수령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문 정도만 이해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선 변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550페이지를 가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은 그 경매대가로부터 그 보증금의 일부를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가장 먼저 배당받으니까 권리의 선후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있던 우선 변제권과는 달리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없어도 됩니다. 다만 경매법원으로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따라서 그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가 되기 전까지 대항 요건은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 주택 경매 신청 등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주택에서 경매가 신청이 됐을 때 법원이 아 이건 타당하구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죠. 예?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신청이 됐을 때 법원이 아 이 주택은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요. 그 경매 개시 결정 사실을 등기소에 촉탁해서 등기가 돼요. 이걸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라고 불러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 등기란.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시작됐다라는 등기가 되기 전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뭐가 인정된다?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이때 오른쪽에 보면 기준금액과 일정액이 있죠. 이걸 심의하는 게 주택임대차위원. 법무부에 설치하고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끝. 그것만 딱. 법무부에 설치하고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외워야 되죠. 지금 말고 시험 직전에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11165 3734 2017 서수광그 서울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이죠.
11165 3734 2017 전화번호가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외우면 힘들고요. 이렇게 외우세요. 앞머리 따서. 다만 수도권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최우선 면제권의 그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도 뭐 떡고물이 조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4번. 양가로 4번.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주택가액, 즉 경매대가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2분의 1까지만 받게 됩니다. 양가로 4번. 한 장 넘겨서 오른쪽 경매 신청. 임차권자는 담보물권자가 아니므로 임의경매권은 없고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매 신청한다 그랬죠. 자, 이때 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민사소송법 및 특별한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게 되면 절차가 민사소송법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절차의 신속을 위해서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다는 거. 양가를 아까 말씀드렸죠.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곳에 계약을 했어. 이사 가야 되죠. 그래야 이 다른 곳에서 대항력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근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어. 그 상태에서 이사 가게 되면 대항력 상실하잖아. 그러니까 기존 주소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첫째,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얘가 신청하는 거예요. 임대차 기간 중엔 안 돼. 끝나야 돼 일단. 어디다가? 주택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임대인 주소지 아닙니다. 주택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이때 법원은 기각결정을 할 수도 있고 인용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2심 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반면에 인용을 하게 되면 법원이 다이렉트로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권 등기가 되면 첫째, 기존 임차인. 이 임차인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유지한 채, 없었다면 새롭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채 전출을 하더라도, 즉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효과. 두 번째,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등기가 된 주택을, 자, 임차인이 전출했어요. 비어있겠지. 여기에 새로 임차인이 들어왔어. 근데 그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야. 얘한테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네?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새로 임차한 소액 임차인, 뭘 인정 안 해준다?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해줍니다. 비용은 대인이 부담합니다. 뭐 송달료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전출한 상태. 그러면 기존에 배째고 있던 임대인도 돈을 빌려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줘요. 이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등기 말소가 동생관계냐? 아니다. 아까 임대인 보증금 반환과 동생관계는 뭐였다 그랬죠? 주택 반환이라고 그랬죠. 임차인이 이미 주택을 반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53페이지 4번의 연가로 1번. 다음 페이지 2번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그 정도 일단 확인하시고요. 판례 1번. 밑에 판례 1번. 됐죠? 여기까지 이제 보증금 회수 관련된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장체가 존속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년 보장이 돼 있고요. 다만 2년 미만으로 정했어. 예컨대 1년으로 정했어. 그래도 2년이에요. 하지만 임차인만은 2년 미만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임대는 안 됩니다. 그게 4조 1항. 그 다음에 2항은 뭐죠? 아까 기간이 끝났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을 본다. 그랬죠. 일단 이 기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장은 없어요. 최장은 없으니까 뭐 20년으로 정해도 되고 30년으로 정해도 되고 최단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갱신이 나오는데요. 갱신이 세 가지죠. 약정갱신 가능하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하고. 자,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은 요건이 세 가지였어요. 기간 만료, 임차인이 계속 사용,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하지 않은 경우. 이게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 갱신 요건이었는데 주택 임대차는 달라요.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 전이었는데 2달 전으로 바뀌었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달라는 통지,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2달 전까지 임차인이 나가겠다라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때 법정 갱신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건 기억하세요. 6조 1항.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지 따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네 번째 줄 임차인이 2달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또한 같다. 결국 임대인도 임차인도 통지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갱신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법정 갱신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똑같아. 근데 기간은 다시 2년으로 봐. 그런데 임차인만은 또 해지할 수 있어. 임대는 안 돼. 그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달이 지나야 해지가 돼. 정확하게 꿰고 계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6조 1항, 2항, 6조 2, 1항, 2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 1항, 2항, 6조 2의 1항, 2항.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신설한 게 6조의 3의 갱신 요건이죠. 요 법정 갱신 기간 내에 6개월 전부터 2달 전 요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뭐 못한다? 거절 못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요거를 9개를 규정해놨어요. 상위법은 8개고요. 주임법은 9개입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두 군데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주임법은 임차인이 2 이상 차임을 연체할 때 1호 2기 차임 연체 그럼 거절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상임법에 없는 8호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서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이때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갱신 요구 사유, 거절 사유 두 개는 꼭 기억하세요. 1호하고 8호. 그 다음에 이런 사유가 없어. 그래서 거절을 못해. 그러면 갱신 요구에서 갱신이 되죠. 이렇게 갱신 요구에서 갱신이 됐을 때 그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 뭐하고 동일? 전임대차와 동일. 그런데 기간은 또다시 2년. 법정갱신하고 똑같아. 기간은 또다시 2년. 그런데 임차인만은 또 해지할 수 있어. 누구만 해지할 수 있다고요? 임차인. 상위법은 이런 거 없어요. 주임법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임대인이 뚜껑이 열리는 조항이에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서 갱신을 해줬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나가겠대. 임차인이.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556페이지 3항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걸로 본다. 4항 이때 해지는 6조의 2를 추정한다. 6조의 2가 뭐예요? 임차인만은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3달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 이렇게.
이 갱신 요건은 갱신하는 효과고요. 이게 첫 번째 효과고요. 또 하나가 사망에 보면 7조의 범위에서 차임과 보증금을 증감할 수 있다고 돼 있죠. 7조에서는 차임 증감 청구에서 증액 제한 비율인데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을 말합니다. 5%죠. 그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게 사망. 그래서 2항, 3항, 4항. 그 다음에 2항에 하나 더. 상가 건물 임대차는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을 기간을 제한해놨어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나 이렇게 돼 있고요. 주택임대차는 갱신 요건을 기간이 아니라 횟수로 제한했어요. 횟수. 1회 하나요. 1회 하나. 2+2 그러죠. 이거 2+2+2로 개정하려고 그래요. 지금. 언제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또 자꾸 개정해가지고. 2항, 3항, 4항. 법정 갱신 요구한 갱신의 효과 및 제한 2항, 3항, 4항. 그다음에 5항은요. 아까 8호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 거절했죠.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라면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해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임차인은 열받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게 5항입니다. 임대인이 8호 사유로 즉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갱신 요구를 거절했는데 만약에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2년. 2년이죠. 그 기간 내에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를 해버린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항은 그 손해배상의 기준. 세 가지 기준 중에 큰 금액. 세 가지 기준 중에 뭐라고? 큰 금액이 손해배상이 됩니다. 1호.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이 있겠죠. 그 3달분. 2호. 갱신 거절 당시 차임이 있겠지.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을 차임이 있겠지. 그 차액의 2년분. 3호. 임차인이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 이 3호가 제일 애매한 거고요. 결국 1호나 2호가 기준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밴드의 조문 해설 자료에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읽어보세요. 그거 계산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기준 금액이 3가지가 있다. 그 중에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을 기준한다. 조문 확인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조문과 관련된 해설 내용이고요. 하나 추가 오른쪽 양가로에 동그라미 3번. 임차인이 이익 이상 차임 따위를 연체함으로써 채무를 현저하게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을 때는 법정갱신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정갱신 제한 동그라미 3번.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니까 559페이지 사례가 딱 있네요. 계산 안 나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보호장치. 아주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존속기한 및 갱신까지 봤어요. 나머지는 간단히. 오른쪽에 차임 증감 청구권 있죠.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 및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 증액만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어떻게? 20분의 1 초과 증액 청구할 수 없고 계약 후, 증액 후 1년 내에는 재증액 청구할 수 없고 2가지 제한이 있다는 거. 됐죠? 20분의 1.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산정률을 제한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 낮은 거. 하나가 연 1할. 또 하나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2%.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몇 프로예요? 0.5%죠. 결국 2.5%입니다. 1할은 10%죠. 어느 게 낮아? 2.5%. 지금 2.5%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월 단위처럼 바꾸려면 1억 곱하기 2.5%. 그 다음에 이걸 월로 바꿔야 되지? 곱하기 12분의 1. 그거를 초과 못합니다. 그게 보증금의 월 단위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이 됩니다. 마지막이 임차권 승계죠. 임차권 승계는
임차인하고 같이 살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 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배우자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한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같이 살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니 쫓겨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임차권은 승계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어. 단독 승계. 두 번째,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는데 따로 살아. 가정공동생활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망한 임차인의 이촌인이 친족과 공동승계합니다. 이촌이라는 건 위아래로 할아버지 손자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좌우로는 형제 자매까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촌인이 친족하고 공동승계합니다. 결국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려면 임차인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들을 전부 죽이거나 전부 내쫓거나 그러면 돼요. 얘를 그렇게 들면 머리에 팍팍.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상속을 받았더니 승계를 받았더니 보증금 다 까먹고 오히려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네. 그럼 어떻게 해요? 1월 내에 임차인 사망 후 1월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임차권 승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임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조문 위주로 일단 기억을 해놔요. 그럼 상임법은 564페이지 보면 서설에 보면 유사한 구조라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몇 가지 다른 점만 주목하자. 먼저 565페이지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죠.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죠. 이때 상가 건물이라는 건 건물의 주된 부분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져요. 영업활동. 영업용 상가 건물. 영업용.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 영업용 상가 건물. 이때 영업용인지도 실지 용도로 판단하겠죠. 그 다음에 2조 단서를 보면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일정이 이하여야 되는구나. 이때 보증금에 환산보증금에 적용이 되고 환산보증금 보증금 더하기 월단위 차임 곱하기 100. 요게 환산보증금이 된다. 요거 가지고 상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기준이 4단계가 있죠. 서울,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이죠. 만약에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임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되는데 사망.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어요. 사망.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요 따위는 적용된다고 돼 있죠. 사망이 대항력이고요. 10조가 갱신요구권이고요. 그 다음에 3기 연체 해지, 권리금 회수, 표준계약서 작성, 요 5개. 요거는 적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대항력 인정, 예? 갱신 요구권 인정, 2기가 아니라 3기 연체 해지, 민법상 임대차나 주택임대차는 2기 연체 해지입니다. 상임법은 3기 연체 해지예요. 그거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권리금 회수, 마지막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요 5개. 요 5개는 어디에도 적용된다?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예? 다시 한번. 상임법에서 정해놓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아. 대원칙. 그런데 적용되는 게 5개. 대항력, 갱신요구, 3기 연체 해지, 권리금 회수, 표준계약서. 5개는 초과임대차에도 적용을 합니다. 그게 사망이. 넘깁니다. 보증금 기준이 있죠? 서울,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이죠. 서, 수, 광, 그. 근데 수도권에 부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숫자는 9695437 이렇게 하면 되죠. 9695437. 이때 동그라미 환산보증금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죠? 환산보증금 계산 공식이 있고요. 맨 밑으로 가면요. 이렇게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것들. 오른쪽 동그라미 1번 대항력. 동그라미 계약 갱신 요구. 동그라미 3번 3기 연체 해지. 동그라미 4번 권리금 회수. 하나 추가 표준계약서 작성. 5개. 표준계약서. 상임법에요. 표준계약서가 2개가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 표준계약서 하고요.
권리금 표준계약서. 두 개가 있어요. 그거 적용한다. 대항력 1항 등기가 없어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신청. 1항, 2항. 똑같죠, 2항은? 1항, 2항. 조문 확인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됩니다. 569페이지. 보증금 회수. 양가로 1.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대항력권 플러스 확정일자. 2항 똑같지요? 4항 똑같지요?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 승계. 최우선 변제권도 인정되죠. 상가 건물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력권을 갖추면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확정일자 필요 없고 그 기준금액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서 이건 안 외워도 돼요. 역시 이 최우선 변제받는 금액이 상가 건물 가액 경매대가의 2분의 1을 초과되면 그 2분의 1까지만 동그라미 4번. 똑같죠.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집행개시 특례가 있고요. 오른쪽 임차권 등기명령도 똑같습니다. 자, 5번 기간. 자, 상가 건물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봅니다. 또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1, 양가로 2. 일단 법정갱신. 자, 아까 주임법은 여기 보세요. 주임법은 6달부터 한 달 전이죠. 아니, 2달 전이죠. 상위법은 한 달 전.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요것만.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만 법정갱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 임대인이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갱신한 것으로 본다.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그러나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여기에 또 임차인만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 3달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 상위법의 법정갱신이죠. 상위법 조심하실 거 다시 한번. 아까 주택은요.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갱신 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상위법은요.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 고 다르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요. 아까 계약갱신 요건, 상가 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한다 그랬죠. 법정갱신에도 그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 초과하지 않아라. 이게 적용되느냐? 안 되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엔 갱신에만 적용되는 거고, 합의로 갱신하거나 법정갱신 등의 경우는 10년이 아니라 20년 초과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3번.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가 나와 있죠.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을 못한다. 여기 정당한 사유가 8개가 있다 그랬죠. 이 8개 중에 4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1, 3, 5, 7. 1호 3기 연체. 2기가 아니라 몇 개? 3기 연체 차입니다. 3호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 5호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중대한 과실로 파손. 고의 또는 과실 아니고 중대한. 7호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위하여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7호까지. 특히 7호 사유를 이유로 거절하려면요. 셋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돼요. 7호 사유를 이유로 거절을 하려면 그 밑에 셋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에 따르는 경우. 계략적 고지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입니다. 구체적 고지입니다. 2항은 뭐 너무 낡아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다른 법령에서 재건축하는 경우. 뭐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거. 셋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때 7호 사유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자, 계약 갱신 요구에서 갱신이 됐어. 효과는 전임대차와 동일하다 그랬죠. 차임 및 보증금만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
차임 및 보증금만 어떻게 한다고요?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가합니다. 기간은 존속기간 전인지차와 동인. 아까 주택은요. 계약 갱신 요구에서 갱신이 되면 기간 2년으로 본다 그랬죠. 상임법은 그런 거 없어요. 전인지차와 동일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른쪽에 그 양가로 4번이 상임법상 계약갱신 요건에 대한 효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임법에 있는 권리금 회수 기회보고가 있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요따위 짓거리를 해서 임차인이 신규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방해 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법은요. 다이렉트로 임차인이 이런 경우에 권리금 이렇게 회수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임대인이 요따오 짓거리 하면 이건 방해다.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임대인에게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게 동그라미 1번. 다음 하나의 행위를 해. 이게 방해 행위야. 밑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게 방해 행위야. 첫 번째가 뭐예요? 지가 받아. 임대인 지가 받아 권리금을. 그게 기역. 니은은 주지 말라 그래 얘한테. 못 주게 하는 경우. 니은. 디귿은 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한테 기존 본주금이 차임보다 현저히 고액을 요구. 그럼 얘 계약 안 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얘가 임대인이 다이렉트로 얘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 이 네 가지가 방해 행위예요. 지가 직접 권리금을 받아버리거나 주지 못하게 하거나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거나 보증금의 차임을 고액으로 요구하거나 아예 다이렉트로 얘하고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그런데 네 번째 거는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방해가 아니야. 임차인이 데려온, 임차인이 주선한이라고 돼 있어요.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방해가 아닌 경우가 네 가지가 또 나오게 됩니다. 거기 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라고 돼 있죠. 그럼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거절한 경우 이건 방해가 아니지. 그 정당한 사유가 4개. 정당한 사유가 4개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4개가 뭐냐 하면 우리 교재는 어디 갔어? 동그라미 2번 봅니다.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요거는 아까 뭐죠?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1호부터 8호까지 있었죠? 예? 이런 경우에는 요 권리금 회수가 보장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1호부터 8호까지 있었는데 뭐 3기연체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권리금 회수가 보장이 안 돼요. 갑이 이렇게 방해하더라도 방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방해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첫째가 임대인이 봤을 때 얘가 무자력인 경우. 임대인이 봤을 때 무자력. 두 번째가 임대인이 봤을 때 얘가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이 목적 건물이 1년 6개월 이상 비어 있었던 경우.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경우. 제가 뭐 코로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계약 기간은 5년인데 지금 1년 6개월 동안 비어 있는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다. 기타 사유. 이런 경우, 특히 요거 1년 6개월을 6개월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게 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방해가 아닌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런 걸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네요. 1, 2, 3, 4. 네 가지. 다시 왼쪽. 양가로 2번. 임대인이 이렇게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를 해버렸어. 그럼 이제 손해가 생겼죠. 그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죠. 거기에 양가로 2번 왼쪽에 2번 시효과 동그라미 1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때 손해배상액은 둘 중에 낮은 금액, 둘 중에 큰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 작은 금액. 그 두 개가 뭐냐? 하나는 얘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했던 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던 권리금. 여기 있겠지? 또 하나가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둘 중에 하나. 읽어볼게요. 양가로의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여기서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감정평가 기준. 개론 보면 감정평가론이 있죠. 거기 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 기준이 있어. 거기에 가다 보면 8호인가의 권리금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권리금을 말합니다.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됩니다. 그보다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 손해배상 청구를 언제까지 행사하라?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 내. 그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이제 몇 가지 오른쪽 차임 증감 청구 증액 제한이 있죠. 동그라미의 7번째 주 100분의 5 초과 증액 금지. 100분 5 초과 증액 금지.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역시 보증금을 월 단위 차로 바꿀 때 산정률 제한. 아까 주임법은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2%였죠. 둘 중에 낮은 거. 상위법은 연 1할 2푼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4.5배. 그중에 낮은 거. 다음 페이지 있죠? 연 1할 2푼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마지막으로 3번. 몇 기 연체? 3기 연체 시해지. 민법상 임대차나 주택임대차는 2기 연체 시해지고요. 상위법은 몇 기? 3기 연체 시해지. 이런 식으로 주임법과 상위법의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기본적인 목차 뼈대를 잡고요. 그다음에 주임법과 상위법의 각각 조문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이게 출발점입니다. 오늘 체크해 드린 거는 머릿속에 완전하게 들어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판례를 추가해도 머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물권법 하겠습니다.